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지루할 만큼 평온한 저녁에 찾아오곤 하죠. 저에게는 20년 전 그 목요일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애가 내일 준비물을 챙기던 밤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슬그머니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더군요. 금방 나갔다 올게. 담배나 한 갑 사오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간 그 뒷모습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남편의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자정이 넘고 새벽이 밝아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친구들도 행방을 모른다고만 했죠. 며칠 뒤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낯선 사내들이었습니다. 시커먼 구두발로 거실을 짓밟으며 들이닥친 빚쟁이들. 남편이 친한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더군요.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고 어린 삼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구석에 몰려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무서운 아저씨들이랑 싸운 거야? 12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당장 내일 애들 입에 풀칠할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슬퍼할 시간도 원망할 여유도 사치였습니다. 남편이 버리고 간 그 무거운 짐을 저는 오로지 두 어깨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시장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눈을 떠 얼어붙은 나물 더미를 헤집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식당 설거지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김을 쐬고 독한 세제에 절여진 손은 금세 짓무르고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제 손가락 마디마디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 자식 색.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버틴 훈장 같은 겁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방에서 셋이 껴안고 자는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 큰애는 6학년밖에 안 된 녀석이 동생들 챙기느라 지 엄마 기다리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애들 아빠요?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애들 고기 한 점 먹이는 게 급해서 내 눈물은 말라비틀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남들은 말했습니다. 애 아빠가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 연락 한 통 없냐, 딴 살림 차린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던져주는 덤 하나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던질 때도, 아이들이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고개를 숙일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내 새끼들 다 길바닥에 낳는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달빛이 창가에 걸리는 밤이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렸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죽었으면 죽었다고, 살았으면 살았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냐. 세월은 그렇게 야속하게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제 굽은 등을 보고 자라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색시를 데려온 날. 저는 비로소 남편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당신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어. 나한테 당신은 오늘부로 정말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얄궂죠. 아들의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앞두고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건 20년 전 그날처럼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어떤 노인분이 어머니를 꼭 뵙겠다고 하시는데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돌린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제 이름을 힘겹게 부르는 그 사람.
20년을 죽었다 믿었던 그 남자가 왜 지금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나타난 걸까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운 건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도끼였습니다. 애들 아빠가 증발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불쌍하다는 동정 어린 시선도 잠시, 사람들의 눈빛은 금세 차갑게 변했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들이라 저렇다는 소리,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 소리 안 들으려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기로 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동생들이 줄줄이 학교에 다닐 때 제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나무를 떼어다 팔고 낮에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돌았습니다. 밤에는 식당 구석에서 불어 터진 국수로 끼니를 때우며 설거지를 했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큰애가 동생들을 앉혀놓고 맹물에 간장을 타서 밥을 비벼 먹이고 있더군요. 엄마 힘들까봐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지들끼리 그러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아이들 머리맡에서 소리 죽여 울며 다짐했습니다. 내 새끼들 돈 없어서 기죽는 꼴은 절대 안 본다. 압이 없어서 못 배웠다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듣게 한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푼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렸죠.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채를 잡혀도 식당 주인이 돈을 떼먹으려 들어도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선택은 오직 아이들 뿐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대학에 가고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저의 눈물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지 아비 닮아 훤칠하게 잘생긴 녀석이 공부도 잘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돈 벌 테니까 시장 일은 그만둬.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 빨간 내복 대신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을 때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저 먼지처럼 흩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가슴 깊숙한 곳에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죽었다고, 내 인생에 그 남자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수천 번 주문을 걸면서요. 실제로 저는 남편의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사람을 기다리는 건 지옥이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남은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이 예쁘고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저는 비로소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당신 없이도 나 이렇게 잘 키워냈다. 보란듯이 소리치고 싶었죠.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혼주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제 평화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20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제 인생의 빗장을 흔드는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죠. 수십 년 전 남편과 가깝게 지냈던 고향 지인이었습니다. 형수님, 저기 형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답니다. 꼭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보긴 어딜 갑니까? 2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고작 병들었다는 이야기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아있어서도 안 됐죠. 그런데 그 전화를 시작으로 제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의 결혼식 당일, 화려한 예식장 로비에서 신랑 입장을 준비하던 큰애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예식장 입구에서 낡은 휠체어 하나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20년 동안 제사까지 지내며 죽였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눈빛을 한 채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나타난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반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 날이 그랬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고 향기로운 생화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비싼 한복을 맞춰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색해 자꾸 옷깃만 만지작거렸네요.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던 그 투박한 손마디가 한복 소매 밖으로 불쑥 튀어나온 게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래도 웃었습니다. 오늘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식 시작 10분을 남겨두고였습니다. 신랑 대기실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더군요. 축하하러 온 손님들 사이로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듬성듬성한 백발을 드러낸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길을 잘못 든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제지하려 다가갔죠. 하지만 그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제 아들 새까만 턱시도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제 큰애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그 노인의 옆모습. 20년이라는 세월의 풍파가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전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죠. 20년 전 잠깐 나갔다 올게라며 대문을 나섰던 그 남자의 눈매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사람이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제 비명 섞인 목소리에 예식장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아들도 놀라 달려왔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벌벌 떨며 무릎 위에 올려둔 낡고 해진 가죽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 셋을 혼자 키우며 피눈물 흘릴 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낼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팔고 식당 주방에서 쓰러질 때도 나타나지 않던 그 인간이 왜 하필 오늘일까요? 번듯하게 자란 아들 모습 보며 이제야 좀 숨 쉬나 싶었는데 왜 독한 연기처럼 다시 제 인생을 덮치는 걸까요? 저기요,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이분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남편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가로막았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당황한 저와 아들을 예식장 구석의 작은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제 눈조차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이 더 진저리 처지게 싫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당장 사라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제가 악을 쓰며 가방을 빼서 던지려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힘 하나 없는 차디찬 그 손의 감촉. 그가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여보, 이것만 받아줘.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 남편이 내민 것은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수십 권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해진 수첩 하나. 통장을 펼쳐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통장의 예금주는 제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2004년, 2008년, 2015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씩 입금된 내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보낸 기록들. 20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은 그 흔적들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돈만 보내면 다야? 당신 어디서 뭘 하고 살았기에 이 몰골로 나타나서 이런 걸 내밀어?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피 섞인 기침을 뱉어냈습니다. 대신 입을 연 건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2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전국 공사장을 떠돌며 막노동을 하셨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건 사모님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다음 서류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실종되던 날의 공소장과 판결문,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기록된 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남편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처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20년 전 보증을 잘못 써서 도망갔다고만 믿었던 남편. 하지만 그 서류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가족을 버린 비겁한 아버지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왜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이 누런 봉투를 들고 나타난 걸까요? 수첩 첫 장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자식들이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 도대체 20년 전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식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문 너머로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VIP실 안은 얼음장 같은 정적만 감돌았죠. 제 손에 들린 누런 봉투 속 서류들. 그 종이 뭉치들이 20년 동안 제가 믿어온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그날 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파편처럼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 빚쟁이들은 독사 같았습니다. 어린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밀치고 집안 물건을 집어 던졌죠. 남편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사채업자들과 인근 공사장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하던 남편의 멱살을 그들이 잡았고 몸싸움 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밀쳐진 사채업자가 공사 현장 아래로 추락하며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선생님은 겁이 나셨던 겁니다. 본인이 감옥에 가면 남겨진 가족들은 살인자의 처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공사장을 떠돌며 가짜 이름을 쓰고 살았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채 아프면 약 한 알 사 먹지 못하고 견뎠답니다. 오로지 막노동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제 지인을 통해 익명으로 저에게 보냈던 거였어요. 당신, 바보야? 그게 말이 돼? 차라리 자수하고 죗값을 치르지 왜 우리를 버리고 그런 지옥으로 기어들어가? 제 외침에 남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들, 딸 어디 가서 아비 얘기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래? 차라리 나 하나 죽은 셈 치는 게 그게 내 새끼들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어. 남편은 20년 동안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큰아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운동장 가로수 뒤에 숨어 아들의 얼굴을 지켜봤답니다. 둘째 딸 대학 입학식 때는 멀리서 꽃다발 든 뒷모습만 보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답니다. 그가 쓴 수첩 속에는 아이들의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제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아미래. 이제 며칠 안 남았대서. 내 새끼 장가가는 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가고 싶어서. 이 못난 놈이 염치 불구하고 왔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20년의 증오가 툭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버린 비겁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는 나보다 더 처절한 지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앙상한 손, 독한 양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몸뚱이가 실은 우리를 위해 깎여나간 뼈마디라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느새 뒤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남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아빠. 아들은 남편의 야윈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예식장의 축하 연주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비극과 축복이 한 공간에서 뒤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혼자서는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구겨진 셔츠 깃을 펴주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신랑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는데 번듯한 신랑 곁에 웬 초라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그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작아진 아버지를 모시고 말입니다. 남편은 평생을 숨어 살던 사람답지 않게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꽉 쥔 그 마디 굵은 손목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죠.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연은 몰라도 그 부자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말 못할 세월의 무게가 하객들의 가슴에 닿았나 봅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식장 구석에서 남편이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가 입고 온 양복이 좋기 20년은 되어 보이는 유행 지난 구식이었다는 걸요. 아마 도망치던 그날 우리 집 장롱에 걸려있던 그 옷을 평생 보물처럼 간직하다가 오늘을 위해 꺼내 입었나 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남편을 요양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차가운 병실에 그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밖에서 떨며 살았는데 가는 길만큼은 제 손으로 지어준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물 좀 묻혔어. 당신 시장에서 내가 팔던 거. 그거 향기라도 맡아봐. 당신이 보낸 돈으로 우리 애들 이만큼 컸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그 손의 감촉이 어찌나 뜨겁던지. 저는 그 손을 잡고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했다는 말,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라는 말로 20년의 한을 가름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은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품이라곤 예식장에서 들고 왔던 낡은 가죽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 사진 한 장과 저희 3남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적금 통장들이 더 들어있더군요.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단 10,000원 한 장 쓰지 못한 바보 같은 남자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나의 태양, 나의 아내. 당신의 남편으로 살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인생 참 얄궂고도 모질죠? 20년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 미움이 실은 나를 향한 가장 지독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요. 6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누군가의 진심은 때로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진실을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은 미움 없이 살아보려 합니다. 내 새끼들 잘 사는 모습 하늘에서 지켜볼 그 사람에게 나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나중에 만나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부디 미움보다 사랑이 더 많은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